이제 바닷가 같은 데 가면 네. 바닷가 너무 멋있다 보니까 파도 치는 걸 보려고 이제 멍 때리면서 좀 앞으로 다가가잖아요. 근데 가끔 파도가 미쳐가지고 확 밀려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구두랑 양말이랑 다 젖죠. 주식시장이 오른 것도 있지만 금리가 따라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네. 나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주식이 뛰어 올라가고 금리가 따라 올라가니까 금리가 오르면서 주가가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코렐레이션, 상관관계도 중요하지만 저는 레벨대도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네. 파도가 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순간까지 확 밀려오게 되면 굉장히 큰 낭패를 보게 되지 한 않습니까? 번으로도 다 예, 적는 그렇죠. 거죠. 금리 올라도 크게 관련이 없어요. 왜? 이 레벨까지는 못 올 거니까. 금리가 올라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이제 이런 로직들도 요즘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것들보다는 그렇게까지 못 올릴 거야 하는 레벨까지 올라왔을 때 시장이 조금은 긴장하는 모습을 나타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리스크 관리도 굉장히 필요하지 않겠나. 신한은행 WMC 학부의 오건영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주 이렇게 뵙기가 참 힘드네요. 아유,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뭐 이렇게 잘 설명해 주시고 쉽게도 설명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네. 그 요즘 금리하고 주가가 코릴레이션이 네네. 뭐 한쪽으로 간다 아, 네네. 또는 반대로 간다 네네. 뭐 이런 게 아니라 네. 관계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아, 네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참 이게 다들 네. 되게 어려워하시는 부분인 예. 것 같고 저도 좀 되게 당황하는 부분인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정한 상관관계가 만들어진 다음에 그 상관관계 갑자기 틀어지잖아요. 네. 그럼 참 예측할 때 굉장히 큰 패닉에 빠지곤 합니다. 네. 이게 작년만 보셔도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시장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 금리 상승에 취약한 건 성장주다라고 해가지고 빅테크를 중심으로 한 성장주가 굉장히 많이 주저앉았었는데 네. 올해는 그 패턴이 반대로 나타납니다. 네. 이제 올해 특히 이제 언제가 분기점이었던 것 같냐면 올해 초보다도 저는 3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여기 출연했던 게 3월 아마 10일인가 제 네, 기억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 그때 이제 왜 그 기억이 나냐면 네. 그 SVB가 파산한 다음에 그 다음 주 바로 월요일 날 제가 아침에 나왔었어요. 그때 굉장히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기억나요? 그래서 이제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되게 혼란스러운 그때 이제 네. 출연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 SVB 사태가 과연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고 네. 이게 금융위기로까지도 전달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시장에서는 어떤 믿음을 갖게 되냐면 이제 이걸 본 거죠. 일반적으로 작년에는 금융시장이 연준한테 놀랐던 게 이런 겁니다. 연준의 양대 책무는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성장의 둔화를 갖다 막아주는 것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성장이 둔화될 수 있으니까 금리를 올리면 안 돼. 물가보단 성장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시장은 성장을 인질로 잡고서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정확하게 파월이 작년 중반부터 워딩을 쓰기 시작하거든요. 경기 침체 와도 되니까 간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해보니까 이건 사실상 성장이라는 인질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된 네.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굉장히 두려워했었던 거죠. 근데 힌트를 하나 찾은 거죠. 네. 어떤 힌트냐면 작년 9, 10월에 보니까 영국의 국채 시장이 흔들리면서 금융 시스템이 흔들리는 걸 보니까 영란은행이 얼굴이 하얘지면서 돈을 뿌리면서 나오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시장이 힌트를 잡은 거죠. 이거다. 그래서 성장을 인질로 잡는 건 효과가 없지만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인질로 잡는 건 여기선 반응하는구나 라는 걸 이제 본 거죠. 네. 그 표정 하나 안 바꾸던 연준이 여기엔 반응할 것이다라고 본 건데 그때 이제 SVB 사태가 터진 겁니다. 그럼 SVB 사태가 터진 다음에는 그래서 채권 금리가 훅 주저앉거든요. 네. 연준에서 어떤 말을 해도 채권 시장이 반응을 안 하고 다들 시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피벗은 확정이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얘들 금리 내릴 네, 거야.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오늘 새벽에 지난 3월달 레벨로 올라왔거든요. 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지난 3월달 이후에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내려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4에서 3.3까지 내려갔던 게 이제 다시 4로 온 겁니다. 네. 그럼 3.3까지 그 채권 금리가 확 주저앉아 버렸잖아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더 올린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2년짜리 국채금리, 10년짜리 국채금리 이게 동시에 같이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건 연준이 이제 반응을 하는 것이고 연준의 금리 인상은 사실상 종료나 다름없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조금만 지나면 더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조금만 지나면 그런 것 같아요. 유격 훈련 같은 것도 해보면 마지막 날은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근데 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마지막 날 제일 힘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마지막 날 힘이 제일 많이 납니다. 목소리도 제일 크고 네. 동작도 제일 크고 끝나니까. 왜냐면 끝나니까. 네. 예. 그래서 작년 1년 내내 사람을 그렇게 괴롭혔었던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게 사실상 막바지에 와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훨씬 더 힘이 나는 듯한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죠.
보통 성장이 올라가고 주가가 올라가면은 금리가 따라 올라가 줘야 되는데 금리가 묶여 버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수비수가 이제 농구를 하다 보면 저 같은 애들도 막 이렇게 드리블하고 들어가면 수비수가 막으면 못 가거든요. 근데 수비수를 누가 이렇게 스크린을 제대로 해주는 겁니다. SVB 사태가 스크린을 해주니까 저 같은 애들도 들어가서 골 넣고 이러는 거죠. 네, 그래서 수비가 못 따라가는 모습, 금리가 수비수거든요. 네. 그쪽이 묶여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자산 시장이 한 번 더 뜨거워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러면 금리가 주춤한 상태에서 금리가 묶여 있는 상태에서 주가는 이제 위로 올라가는 네. 그런 그림인데 이때 주가가 올라갈 때 핵심은 이겁니다. 그럼 모든 주식이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일단 그래도 피벗을 한다고 해도 언제까지 피벗을 할지 언제 피벗을 할지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럼 적어도 그 기간 동안 견딘 다음에 그 피벗의 수혜를 오롯이 받을 수 있는 업종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금리가 일정 기간 높아도 물가가 일정 기간 높아도 버틸 수 있는 누군가를 찾아야 될 겁니다. 그럼 당연히 센 놈을 찾아야겠죠. 네. 그럼 센 놈이 이제 결국에는 빅테크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SVB 사태 이후에 반등할 때 보면은 나스닥 100을 중심으로 해서 뭐 요즘 이제 BOE에서는 매그니피센트 7인가요? 이제 그렇게까지 S&P 500이 결국에는 7대 493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정도까지 이제 밀어 올리게 된 거죠. 그래서 특정 업종으로의 돈 쏠림이 되게 강해지게 되면서 주식은 뛰고 금리는 옆으로 기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저는 오히려 대표님께서는 훨씬 더 생생하실 것 같은데 이게 과거의 이제 흐름을 좀 보면 언제하고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냐면 그 닷컴 버블 당시에 보면 99년도 하반기가 기억이 나요. 99년도 하반기에 주식시장을 비롯해서 자산시장이 뜨겁게 달궈지니까 연준이 기준금리를 또 올리면서 따라가려고 했거든요. 네. 근데 그 발목을 잡았던 게 있습니다. 99년도 4분기에. 뭐가 발목을 잡냐면 혹시 이게 추억의 타이틀인데 Y2K라고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예. Y2K를 보면 비행기가 하늘에서 떨어질 수 있다. 네. 모든 금융 시스템이 망가질 수 있다. 그럼 이런 상태에서 긴축을 하는 게 말이 되냐 이제 이 얘기가 나와요. 저도 이제 일각에서 이해가 되거든요. 그때 당시 연준 의사록 보면은 Y2K를 언급을 해요. 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자산시장이 그렇게 뜨거운데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11월, 12월에는 99년도 11, 12월에는 RP 시장을 통해 가지고 유동성을 주입을 시켜줘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네. 근데 그게 이제 뭘 만들게 되냐면 이제 그 이제 버블이 주식시장의 되는 거죠. 예. 폭발적인 상승을 예, 다시 예, 한번 예.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이슈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Y2K와 같은 역할을 SVB 사태를 비롯한 FRB도 마찬가지고요. SVB 사태를 비롯해서 미국 국채 시장의 미국의 부채 한도 문제 있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약간 Y2K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금리의 발목을 잡은 것이고 금리의 발목이 잡혀 있는 사이에 자산 시장이 뛰어 올라간 거죠.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다는 그렇죠. 그 불안감이. 두려움이 굉장히 컸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일단은 부채 한도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고 그다음에 미국 은행 문제도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금융위기까지는 아니지만 중소형 은행이 몇 개는 더 파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일단 지난 3월 달에 봤었던 것 같은 불확실성에서는 상당히 많이 벗어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악재들이 사라지게 되니까 금융 시스템 불안에 대한 얘기는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되면 사실상 이제 금리라는 수비수를 스크린했었던 금융 안정이라는 그 문제가 그 스크린해 주는 애가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뒤에서 빠르게 따라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5월 달, 6월 달에 보시면 주식 시장이 오른 것도 있지만 금리가 따라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네. 그래서 5월 달 초에는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3.3인데 이게 4%까지 빠르게 뛰어 올라거든요. 네. 그러면 나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주식이 뛰어 올라가고 금리가 따라 올라가니까 금리가 오르면서 주가가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럼 이건 또 뭐냐 이제 이런 생각인 거죠. 반대로 움직이다가 의미 없이 가다가 갑자기 같이 움직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상관관계가 의미가 없느냐 이제 이런 말씀도 해주실 수 있는 거죠. 저도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어떤 때는 같은 움직임도 되게 중요하지만 코렐레이션 상관관계도 중요하지만 저는 레벨대도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네. 이 레벨대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제가 이제 바닷가 같은 데 가면 네. 어떤 이 경험들을 많이 하냐면 바닷가 너무 멋있다 보니까 파도 치는 걸 보려고 이제 멍 때리면서 좀 앞으로 다가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파도가 절대 못 올 것 같은 레벨이 있어요. 그 레벨까지 서가지고 이렇게 바다를 계속 바라봅니다. 근데 가끔 파도가 미쳐가지고 확 밀려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구두랑 양말이랑 다 젖죠, 다 바지랑. 예. 그 경험 다 해보시지 않습니까? 딱 한 방입니다. 그러니까 레벨대가 생각하지 못했던 레벨로 훅 들어오게 되면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그 파도가 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순간까지 확 밀려오게 되면은 굉장히 큰 낭패를 보게 되지 한 않습니까? 번으로도 다 예, 적는 그렇죠. 거죠. 어쩌면 시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금리 올라도 크게 관련이 없어요. 왜? 이 레벨까지는 못 올 거니까.
근데 지금 금리가 되게 빠르게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2년 국채 금리가 5%를 일시적으로 넘었고 10년 국채 금리가 4%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리가 올라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이제 이런 로직들도 요즘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것들보다는 일정 수준 시장에서는 좀 연준한테 냉소를 보내는 거죠. 그렇게까지 못 올릴 거야 하는 레벨까지 올라왔을 때 그때는 또 이제 시장이 조금은 긴장하는 모습을 나타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리스크 관리에도 또 굉장히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네요. 지금 3월 그 SBB 사태 얘기해 주셨는데 네네. 그때가 뭐 3월 뭐 8일, 9일 이럴 때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때 지금 뭐 언뜻 봐도 나스닥이 그때 11,000이었어요. 아, 네네. 근데 지금 13,700인데 네네. 몇 프로 오른 겁니까? 230, 뭐 예. 엄청 오른 거죠. 예. 그런데 지금 금리는 그날하고 거의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아주 우연히도 너무 같아요. 네네. 10년짜리도 같고 네네. 2년짜리도 2년짜리도 같고 되게 비슷하죠. 예. 네. 그리고 그때 차이가 100bp 났던 게 내려가면서 50bp까지 줄었다가 네, 그렇죠. 다시 금리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제자리로 왔는데 네네. 그런데 그 와중에 주식은 다 올랐죠. 아, 네네, 그렇습니다. 네, 결국에는 금리가 이제 뒤늦게 따라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달려가고 있는 주식시장은 달려가는데 멍하고 있다가 네. 스크린에 걸려가지고 멍하고 있다가 이제 딱 풀어주니까 이제 뛰어 올라가는 이제 그런 그림인 거고요. 그럼 이제 따라 마시고 있는 상황에서는 둘이 같이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올라오는 또 상관관계를 보면은 작년에는 반대, 그 다음에 SVB 사태 이후에는 횡보, 올라가는데 금리는 옆으로. 그러다가 지금 또 같이 올라가니까 금리가 올라가도 이게 계속해서 이 흐름이 나타나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이 금리 상승이 어느 일정 수준의 레벨대를 건드렸었을 때는 조금은 좀 다른 분위기들 나타날 수 있다. 이제 그런 리스크 관리에도 유의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 드립니다. 예, 뭐 레벨대를 얘기하시니까 뭐 네네.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장기 금리는 4.4% 예전에 22년 네, 그렇습니다. 말인가 우리 모든 게 나빴을 때 네네. 그때가 4.4인데 지금 한 40bp 남기고 있는 거고 네네, 그렇습니다. 2년짜리는 그냥 다 왔어요. 네. 2년짜리는 여기가 제일 위니까. 네, 그렇죠. 예. 이제 우리가 그 2년짜리 금리하고 이제 10년짜리 금리를 볼 때 저는 이제 2년짜리 금리는 연준의 스탠스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네.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요즘 보면은 이 최근에 2년짜리 금리가 올라가는 걸 보면 결국에는 연준이 갖고 있는 의지를 시장은 좀 조금씩 이제 받아들이게 된 거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이 믿는다. 들어요. 네. 네. 이제 지난 6월 달부터 네. 조금씩 흐름이 바뀐 게 네. 일단 그 공을 누가 쏘아 올리게 되냐면 호주하고 캐나다가 먼저 쏘아 올렸습니다. 네. 호주 같은 경우는 두 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한 다음에 지난달에 기준금리를 인상한 거거든요. 네.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그 유명한 스킵입니다. 이게 그 스킵을 갖다 호주나 캐나다가 몸소 보여준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둘이 그런 행동을 했던 이유는 물가가 계속해서 내려오다가 갑자기 꼬리를 살짝 마니까 이거 그럼 뭔가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라고 해가지고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꼬리를 말아 올리는 순간에 이제 기준금리를 들어 올린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이어졌었던 일이 연준에서는 두 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추가로 예고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영란은행이 50bp, 노르웨이가 50bp, 스위스 중앙은행이 25bp, 그 다음에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도 이제 끝날 거라고 했었는데 추가 금리 인상을 하면서 두 차례 인상을 갖다가 예고를 해버리게 되죠. 그럼 지금 말씀드린 국가들이 노르웨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미국, 캐나다, 호주잖아요. 다 선진국입니다. 네. 네, 선진국 블록에서는요. 네. 지금 기준금리 인상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게 스킵일지언정. 네. 그러면 시장에서는 깜짝 놀란 거죠.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3월 이후에는 거의 이제 피벗을 준비해야 될 때지. 네. 금리 인하를 준비해야 될 때지. 네. 금리 인상은 사실상 끝난 거나 다름없어라고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화들짝 놀라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상황에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니 물가가 이렇게 이제 단정이 되고 있는데 왜 이러고 있는 거지라고 할 때 중앙은행들이 공통적으로 던지는 메시지가 있어요. 근원 물가가 내려오지 않고 있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연준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요번에 이제 연준 의사록이 어제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네. 워낙에 이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제가 뭐 부연 설명해 드릴 건 없지만 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거기서 핵심은 연준에 이제 거기 보면은 파티스펀츠라고 해가지고 투표를 하려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연준 위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연준 위원들한테 그 앞에서 스텝이라는 사람들이 연준에 있는 전문가들이 이제 그 경기 동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거든요. 저는 그 사람들이 연초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강력한 경기 침체보다는 마일드한 경기 침체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왜요? 하고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이렇게 나와요. 네. 경기가 안 좋은 건 맞는데 그리고 금리가 올라서 부담스러운 건 맞는데 시장 참여자들의 자신감이 과거하고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뭐냐면 바이 더 딥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이 쉽게 안 꺾이는 거죠. 언제든지 올라올 그런 네. 기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자신감을 생각했었을 때는 마일드한 침체를 가리키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즘 이제 노랜딩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스텝이 어떤 얘기를 했을까라고 해서 좀 보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마일드한 침체를 가리킨다고 아직까지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연준 위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매파에서 얘기하는 건 핵심인 거죠. 은행 시스템이 붕괴돼가지고 대출이 줄어든다라는 증거가 아직 안 나오고 있다. 네. 그럼 그거 어떻게 될지 모르면서 계속 기다리면서 우리가 긴축을 늦추게 됐었을 때는 근원 물가가 내려온다라는 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게 1번. 두 번째는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렇게 됐었을 때는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가 쉽게 고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표현이 나와요.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네.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될 수도 있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고질병이 되는 거거든요. 고질병이라는 건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고질병이라는 게 걸리게 되면은 이게 완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약을 계속 그렇죠. 먹거나. 약을 계속 네. 그러니까 평생 딸고 가야 된다. 뭐 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는 지금 어떤 얘기를 제일 많이 하냐면 방송에서도 항상 나오는 얘기가 2%로 언제 내려와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고질병이 되면 2%로 내려와도 조금만 무리하면 또 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애프터죠. 애프터 2% 이후에는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고질병이 돼버리면 언제든지 물가가 다시 튀어오릅니다. 그래서 우리 70년대라고 생각을 하면 70년대는 물가가 계속 높았다고만 생각을 하잖아요. 네. 아니거든요. 높았다 낮아졌다 또 튀고 낮아지고 또 튀고 낮아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10년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준에서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고착화 이제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고착화되면서 고질병이 됐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을 해요. 네. 이렇게 됐었을 때는 매파들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연준까지도 매파들이 힘을 얻게 되니까 결국에는 채권 시장에서도 깜짝 놀란 거죠. 근데 다만 한 가지 6월 달에 금리를 동결하니까 그래도 결국에는 못하는 거네라고 하니까 이제 파월 의장이 정확하게 워딩을 이렇게 주는 네. 거죠. 인상한다고 얘기하면서 이번에 동결한 건 뭐예요? 하니까 속도와 레벨의 문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레벨은 얼마까지 올릴 거냐잖아요. 속도는 어떤 속도로 달려갈 거냐인데 보시면 작년에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해서 75bp씩 4번 올렸잖아요. 네. 그 다음에 50bp로 줄였고 그 다음에 25bp 3번 갔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는 12.5bp를 가야 되는데 12.5bp를 올릴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면 17년도에 2번의 FOMC에서 한 번을 인상하는 방법을 쓰거든요. 그러면 두 번의 FOMC에서 25bp가 가지 않습니까? 그럼 사실상 12.5bp가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5월 달까지 25bp를 올렸으니까 6월에 스킵을 하면서 7월에 때리게 되면은 사실상 17년에 했던 패턴과 같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그걸 인식을 하니까 요즘 어떻게 바뀌냐면 그러면 7월에 인상하는 건 기정사실이고 9월에 스킵을 치면서 11월에 때리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오늘 금리 인상 확률을 보시면 요번 7월 달 금리 인상 확률은 92%에 달하고요. 그랬더라고요. 9월 달에 네. 금리 인상 확률은 25%밖에 안 됩니다. 추가 금리 인상은. 네. 근데 11월 달에는요. 추가 금리 인상 확률이 60%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5에서 5.75까지 가죠. 그럼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제 이게 뭘 바꾸고 어떤 변화가 생긴 거냐면 올해 3, 4월 달에 SVB 사태 당시에 그때 당시에 연준 그 금리에 대한 전망을 보면 시장 전망은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올해 9월부터 기준금리 인하에 들어가고 내년 11월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11, 12월까지 200bp 인하를 얘기했습니다. 네. 그럼 5에서 200bp 인하면 3%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 피벗 패키지가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오늘 날짜로 보면 금리 인하, 그러니까 지금의 5%보다 밑으로 내려가는 기간이 언제냐면 내년 7월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5.75까지 올랐다 2번 내리고 더 내려야 되니까 7월까지 가는 거지만 지금 수준보다 내려오는 게 내년 7월 정도를 보고 있고요. 내년 말을 바라보면은 지금 수준보다 75bp 정도 내려가는 걸로 바라보고 있어요. 네. 그럼 75bp는 4.25에서 4.5거든요. 네. 그러면 이걸 지난 6월 달 FOMC 점도표를 한번 보시면 네. 내년도 연준의 전망하고 되게 비슷해졌습니다. 아니 2년짜리가 5%니까 그렇죠. 2년짜리 금리가 5%인데 어떻게 5% 밑에 뭐가 그렇게 많이 가 있겠어요. 네네네. 그게 어려운 거죠. 근데 네네. 지금 뭐 쭉 설명해 주신 대로 지금 뭐 기왕 3월 달하고 지금 금리 레벨이 같다 보니까 네네. 비교를 해보면 그때하고 지금을 비교해 보면 네네. 그때 이제 내려간 이유는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금융의 시스템에 대한 네네. 뭐 이렇게 걱정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뭐 지금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네네. 뭐 예를 들면 그다음 90%는 사라진 거다. 네네. 예전 같은 그런 심각한 지금 이슈는 없어 보인다. 대처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결국 금융 시스템에 대한 걱정은 생겼다가 없어졌고 네네. 그러면 결국 물가인데 네네. 그때 물가와 지금 물가를 보면 사실은 뭐 헤드라인은 떨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근원에 대한 거는
떨어진 게 없는 건가요? 근원도 어느 정도는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소폭 내려온 거고요. 그다음에 네. 시장에서 은근히 기대하고 있는 건 네. 근원 물가가 핵심이 하나 이제 큰 주포가 하나 남아 있는 게 임대료가 낮아지게 되면 네. 근원 물가를 갖다가 근원 CPI를 끌어내릴 때 큰 네.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네.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걸 네. 후행이라고 해서 참 오랫동안 네, 기다린 그렇죠. 것 같은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네. 이제 올해 여름에는 좀 반영이 돼야 되는데 네. 한 가지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네. 주택 가격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이제 로리 로건이라고요. 달라스 여는 총재거든요. 저는 그분 얘기 되게 많이 들으려고 해요. 일단 그 가장 큰 이유가 그분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속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가 중요한 게 2019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19년도 9월 달에 RP 사태가 있었어요. 이 RP 사건 이게 좀 어려운 얘기라서 다 설명해 드리긴 어렵지만 그때 당시에 연준에서 양적 긴축을 하다 보니까 RP 시장이 완전히 박살이 났거든요. 그러면서 RP 금리가 초단기 금리가 10%까지 올라간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당시에 뉴욕 연은 총재가 지금하고 똑같은 윌리엄스 총재인데 그때 당시에 이 RP 시장을 갖다가 진두지휘하면서 안정시키는데 투입됐었던 플로어 데스크의 탑이 헤드가 로리 로건입니다. 네. 그 사람이 지금 댈러스 연은에 가 있거든요.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네. 그 플로어에서 아니 워낙 전문가니까. 아니요. 저 몰랐던 일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쪽에서 이제 RP 사태를 바라보면서 양적 긴축이라든지 금리 인상이 어떤 문제를 낳고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사람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난 6월달에 금리 인상을 하는 건 entirely appropriate라는 표현을 써요. 네. 너무나 적절한 거라고. 근데 속도 조절하고 하자고 하니까 나는 오케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반대지만 합의를 해가지고 동의한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사실상 금융 시스템에 있어서는 그분이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네. 윌리엄스 총재는 이제 알스타 만드는 거나 이제 중립금리나 이런 쪽에 대한 굉장히 박식하신 분이지. 네.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네. 이렇게 그 스터디 하시는 분들하고 또 이렇게 플로어에서 이제 트레이딩 네, 하시는 분들하고 네. 좀 다르잖아요. 예, 저는 로리 로건의 좀 의견 같은 것도 되게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이제 금융 시스템의 안정에 있어서도 지금 정도 그 상황 정도 됐으면은 금리를 인상을 해도 아주 크게 흔들릴 위험은 크지 않다라고 보는 게 1번인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매파에서 얘기하는 건 그거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금리를 인상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 내릴 수 있는 룸이 크지 않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면 무기고를 열었을 때 화약이 많으면 얼마든지 또 그리고 또 시장의 기저에 작용하고 네. 있는 게 자신감이 작용하고 있지 예,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금융 시스템의 문제를 만들어낼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제한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금융 시스템 문제가 안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물가를 바라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로리 로건도 말씀드렸지만 연준 총재들이 주택 가격이 반등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경계감을 많이 표현하는 것 같아요. 네. 이러면 임대료가 다시 뛰어 올라갈 네. 수가 네.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PCE가 생각보다 안 내려올 수가 있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6월달 CPI가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에 발표가 될 텐데 네. 이제 클리브랜드 연은에서 그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발표하는 게 있어요. 네. 그게 생각보다 정확해서 저도 많이 보는데 네. 이게 6월달 CPI가 지금 3.3, 3.4까지 내려올 거라고 좀 보고 있고 네. 근원도 좀 내려올 거라고 보고 네. 있어요. 그럼 이제 드디어 이제 4% 밑으로 내려가서 3%대니까 이제 고지가 눈앞에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작년 6월에서 지금까지 9에서 3.3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엄청난 속도로 떨어지는 겁니다. 네. 그럼 2%가 바로 눈앞에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기저효과인데요. 네. 작년 6월 달에 에너지 가격의 고점과 네. 올해 6월 달에 에너지 가격의 저점이 만나면은 이 에너지 가격에서 물가를 잡아내리는 효과가 커집니다. 네. 근데 작년 7, 8월로만 가도 유가가 140불에서 100불로 떨어져 버리거든요. 네. 그럼 지금 70불이 유지가 된다라면은 140에서 70을 바라보던 이 반토막 나는 유가에서의 하락폭이 확 줄어드는 문제가 생겨요. 네. 그리고 작년 9, 10월로만 가도 80불, 90불이거든요. 그럼 이 효과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에너지 가격에서의 기저 효과가 많이 줄어요. 네. 그래서 클리브랜드 연은 지금 지표 보면은 6월달, 7월달 전망이 있는데 제가 숫자를 그래서 아, 적어와서 제가 그랬어요. 네. 외우지 못해가지고 6월달에는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게 3.2까지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7월달 헤드라인이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7월달 전망이 3.6입니다. 아, 고개를 드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PCE 같은 경우도 4.35를 바라보고 있는데 6월에는 4.65를 찍고 있습니다. 네. 7월에는. 이게 말씀하신 기저 효과가 네, 그렇죠.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는, 저번에 예. 설명한 대로 MOM이 이제 하나씩 그렇죠.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12개를 그렇죠. 합친 건데 하나씩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YOY는 항상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네네. 작년 6월 게 9.2짜리니까 걔가 네네. 확 가버리고 내려왔는데 그 높은 게
빠졌던 효과가 좀 주니까. 네네. 예. 이번에 이제 한은에서도 물가 전망에 대한 발표를 한 3주 전쯤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저도 그 생중계로 이제 봤었는데 총재님도 나오시고 이제 나와서 이제 말씀하실 때 7월달, 8월달에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지수가 2%대로 진입할 것이다라고 했고 실제 2.7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고지가 멀지 않았다. 박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네. 이건 물론 고무적인 건 맞지만 8, 9월에는 기저 효과가 사라지게 되면서 다시 꼬리를 말아 올릴 수 있다. 네. 그래서 연말에는 3% 정도를 유지하지 않겠냐라는 전망을 하고 계세요. 저는 기저 효과가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에서도 물가에 대한 기저 효과가 작용을 하게 되면 이제 물가가 내려오는 속도가 생각보다는 좀 느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준에서도 PCE 전망치를 보면 내년 말까지도 2%로 수렴을 못 하거든요. 예, 그런 불안감이 있는 와중에 네네. 어저께 고용 지표가 그렇게 나오니까 네. 뭐 직업 잡이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런 거죠. 네, 잡이 있을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뭐 그냥 계속 소비도 늘어나고 네. 그리고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네. 게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하고 네.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걸 소비로 연결하는 거하고 임금이 그러니까 채용이 돼가지고 회사를 다니면서 소비가 늘어나는 건 다르거든요. 네. 자산 가격의 상승은 일시적이라는 템포러리라는 네. 생각이 되게 크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자산 가격이 꾸준히 올라갈 거라는 믿음이 생기면 하나의 급여와 같은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1번이고요. 네. 두 번째는 꾸준히 올라간다는 믿음에다가 채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네. 저축을 마음이. 쟁여놓을 이유가 네. 없죠. 네. 예, 욜로 해야죠. 네. 예, 뭐 여러 가지 잘 설명 들었고요. 오늘 저녁에 나오는 그 숫자들이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미국 이제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네, 보고요. 예. ADP하고는 사실 좀 엇갈리는 경우들이 워낙에 많아서 네. 물론 이제 어제 숫자는 저도 보고서 너무 놀랐습니다. 네. 처음에 그 숫자 발표돼서 저 잘못 본 줄 알고. 그렇게까지 예. 틀리는 경우가 예, 그러니까 있나요? 이게 두 배면. 그러니까 저도 뭐 잘못 봤나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예. 뭘 잘못하고 있나요? 요즘에 그래서- 자꾸 틀리니까 예, 이렇게. 그래서 이제 외신까지 다 들어가서 보고 막 네. 예. 그랬었거든요. 일단 오늘 고용 지표도 되게 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걸 네. 한번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듣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셔서 네,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고요. 신한은행 WM 사업부의 오건영 팀장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